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급진개화파가 당시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교과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요거를 준비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못 켰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있었던 1885년에 일어났었던 거문도 사건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문도를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어디가 거문도다라고 이제 설명을 못 해줬는데요. 자, 요건 구글 지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글 지도 대한민국 아래쪽에 보면 거문도, 우리나라 섬이 정말 많잖아요. 거문도는 어디 있냐면 그렇게 큰 섬은 아닌데요. 자, 여기 아래가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해안이죠. 제주도와 이 남해안 사이에 보면 여기 선생님 지금 커서 가리키는 부분 있죠. 여기를 확대해 보면 바로 여기가 이제 거문도 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영국이 1885년에 이곳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1년 넘게 약 한 2년 정도 이쪽을 점령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간 사건이 이제 이쪽에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교과서 다시 보시면, 자, 이 거문도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아래에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풍자화가 또 하나 나와 있는데요. 풍자화는 한번 여러분들 좀 각자 보세요. 여기 왜냐면 요 아래쪽에, 아이고야, 잘 안 되네. 그 아래쪽에 이 풍자화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요거 보면서 풍자화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기는 했지만 당시 이제 급진개화파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 거야 하면서 14개조 정강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교과서에 지문도 나오니까 선생님이 필기해준 그 내용이 여기 어느 항목에 대한 내용인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1894년 약 10년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싶다 했는데 다 못했던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따로 오늘은 연표를 그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1894년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오늘 하는 내용을 이제 표시를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지난번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필기를 하라고 했는데 넘버링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보면 5번이 이제 위정척사 운동에 관련된 여러분들 필기였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개화사 세력의 형성과 분열, 요게 7번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8번으로 필기를 했을 것 같은데 고쳐주세요. 7번이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8번이고 거문도 사건이 9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동학농민운동은 10번으로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예쁘게 필기하는 친구들은 또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치? 공책 조금 필기한 거 숫자를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189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약 10년 후에 일어난 동학과 관련된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이다 라고 제목만 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선생님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그림은요, 여러분들 교과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똑같은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사발통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사발을 이렇게 엎어놓고, 국그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엎어놓고,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사람
이름입니다. 전봉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사발을 엎어놓고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기 참여한 사람들, 주동자들의 이름을 동그랗게 적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동그랗게 적었느냐? 만약에 이 문서가 발견이 돼서 주동자를 이제 막 이렇게 잡아내려고 할 때 누가 이 일을 주도했는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하도록, 그쵸?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약간 단결의 그런 상징으로 사발통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되게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고부성을 격파하고, 고부성, 당시 고부는 전라도 지역입니다. 당시에 거기에 군수였던 조병갑을 죽이자.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하자. 이 조병갑한테 아첨해서 인민을, 백성을 못살게 굴었던 관료들을 응징하자. 당시 전주성까지 쳐들어가서 거기를 함락시키고 곧바로 어디까지 쳐들어가자. 서울까지 쳐들어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발통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들이 왜 고부성을 치고 결국에는 전주성을 지나서 서울까지 왜 나아가려고 했던 걸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먼저 선생님 여러분들 하면서 설명 들어야 되니까 필기를 다 보여줄게요. 보세요. 자, 1894년이에요. 그죠? 이때쯤 되면 187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국가의 문호, 항구를 개방하고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근대화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국가에서는 근대화를 추진하느라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다가 또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우리는 일본한테도 그렇고 계속해서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가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굉장히 바닥난 상태였다. 다음 두 번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놓고 경쟁적으로 우리나라의 이것들을 침탈해가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다가 우리 강화도 조약에서 기억나는 거 선생님 별표 치세요 중요합니다 했던 건데 이모군란이 배경이 되는 거였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쌀을 무제한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쌀이 부족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함경도랑 황해도 등지에 있는 이제 지역에서 관료가 어떻게 했냐면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렸습니다. 뜻은 곡식을, 방자는 막다라는 뜻이에요. 막을 빵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유출을 막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일본과 조약을 맺었을 때 나름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방공령을 내릴 수 있다. 곡식을 더 이상 니네 가져갈 수 없어 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 달 전에 미리 일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방공령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이제 관료가 너무 쌀 때문에 고생이니까 방공령을 이제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우리는 분명히 일본한테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방공령 내릴 거야 라고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날처럼 뭐 전화로 띡 하는 것도 아니고 메일로 띡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거를 영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전달하는 식으로 이제 명령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일본이 꼬투리를 잡는 거죠. 야, 니네 30일 절대 아니야. 이거 한 28일밖에 안 됐어. 니네 우리 30일 전에 알려야 되는데 28일 됐잖아. 이거 안 돼. 니네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방공령을 내려서 우리가 너네 때문에 손해를 받기 때문에 배상금 지불해. 이런 식으로 사실상 자신의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방공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이것이 일본에게 덜미가 되어서 더 많은 배상금을 일본에게 지급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점점 이런 청나라, 일본 이런 나라들에 대한 반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 오늘 배우는 게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그쵸? 동학. 언제 처음 우리 동학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이거 기억이 나야 돼, 얘들아. 3학년 올라와서 선생님 다시 해줬거든요. 세도정치 시기에, 그죠? 동학이 이제 천주교와 함께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졌어. 그죠? 1대 교주가 최재우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평등 사상을 내세웠던 동학이 막 급속도로 퍼지니까 정부에서 최재우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주가 죽게 되니까 약간 동학의 교세가 한풀 꺾였어요. 그러다가 이때쯤 되면 제2대 교주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최시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대 교주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교리도 정비하고 교단도 조직을 다시금 새롭게 하면서 제2의 동학이 막 확산되는 그런 추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동학이 막 확산되자 이들이 처음으로 단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단체 행동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교조는 1대 교주, 억울하게 처형당한 최재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의 원하는 신은 풀신입니다. 풀신,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주가 억울하게 죽은 그 누명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 동학이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다분히 종교적인 성격에 국한된 그런 운동이 이제 맨 처음 동학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종교적인 운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당시 상황이 이제 당시 일본과 청에 대한 이런 침탈로 인해서 반감이 고조되고 있었고 또 국가는 국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여러모로 백성들의 막 고혈을 짜내는 그런 정책들을 취하고 또 거기에 탐관오리들이 껴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동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학 교도들이 처음에는 종교적인 성격으로 이들이 단체 행동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 당시 이런 외세를 배척하는 정치적인 성격으로 약간 이들의 단체 행동의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작이 이제 뭐였냐면 고부 지역에서 일어난 고부 농민봉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동학 농민운동은요, 총 한 번, 미안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중지하고 돌아가서, 선생님 왜 이렇게 어설프니? 자. 다시 봅시다. 동학농민운동은 총 3차례에 걸쳐서 봉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기는 고부농민봉기라고 하고 두 번째를 1차라고 하고요. 세 번째 봉기를 2차 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부 먼저 설명하면 고부농민봉기는 전라도 고부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된 국한된 그런 농민봉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1차, 2차 봉기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많은 동학 교도들이 합세해서 일어난 이제 봉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부농민봉기는 1차라고 보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이거는 고부농민봉기. 그 다음에 일어난 봉기를 1차, 2차 이렇게 보통 명칭을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전라도 얘기했는데 전라도 지난 시간에 선생님 설명했죠. 전라도가 어디였어요? 여기가 경기도 아래 충청도 그다음 그 아래가 전라도고 여기가 경상도 여기가 뭐였어요? 강원도였어요. 그래서 전라도는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여기 가운데쯤에 고부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동네의 군수가 누구였냐면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탐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요. 만석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가 뭐냐면 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저수지 같은 거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다 농민들이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만석보를 만들도록 했어요. 물을 다 갖다가 써야 되니까. 근데 이 만석보를 백성들이 되게 힘들게 만들고 했는데 품삯도 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나중에 이거 여기서 이제 물을 필요할 때 갖다 써야 되는데 쓸 때마다 이 조병갑이 세금을 거뒀다는 거죠. 물세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한 많은 이제 부정과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자
그 지역에 아까 사발통문에 이름이 있었죠.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사발통문은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돌린 거죠. 우리 같이 함께 하자. 우리 조병갑을 우리 치러 가자. 이런 이제 봉기를 해서 결국에는 고부 관할을 습격하고 만석보를 파괴하고 그래서 막 이 조병갑을 잡았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죽지는 않아요. 조병갑이 또 도망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고부 농민 봉기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양에서 야 지금 전라도 고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대 빨리 가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서 사건을 좀 조사해봐 하고 이제 관리가 파견이 됩니다. 중앙에서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자초지정을 듣고서는 그래 니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문제들 다 시정해줄게 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내가 너네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내가 다 약속 지킬 거니까 니네는 우선 해산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 다시 다 돌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제 얘네가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주나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왔던 관료가 해산을 시켜놓고는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봉기를 주도한 세력들을 잡아다가 이들을 탄압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대다수가 동학 교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타겟이 동학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된 거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아니야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동학 교도들을 탄압해? 이러면서 더 많은 지역에 있는 동학 교도들이 합세해서 다시금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여기 등장하는 제1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봉준을 위시한 김계남, 손화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중심이 되어서요. 당시 백산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농민군으로서 이제 뭔가 조직적으로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잠깐.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제 요 사람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22페이지 아래 보면 경문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이라고 하는 이 중심 세력에 대한 추정 사진인데요. 한번 그건 참고만 하시고 선생님 요거는 경문을 읽으려고 띄웠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22페이지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우리가 의를 들어서 이에 이르렀음은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어려움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선생님 밑줄 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쳐보세요. 교과서에다가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한마디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이런 관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단하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들,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수탈해가는 일본, 청 이런 외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또 수령과 방백과 같은 이런 썩은 관료들 밑에서 굴욕을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다.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나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여기에 독려하는 거죠.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 좀 전에 밑줄을 쳤던 그 부분이 동학운동의 큰 두 가지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국내에 이런 탐관오리들에 대항하는 봉건적인 성격을 띄었다고 볼 수 있고요. 외세에 대항하고자 하는 반외세적인 성격을 띄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부와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황토현이라고 하는 곳과 항룡촌에서 크게 정부군을 이기고 그 기세를 몰아서 어디까지도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하느냐? 전주성, 아까 우리 사발통문에 나왔던 전주성까지 점령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이 동학농민군에게.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가 정말 이제 지겹네요. 그죠? 이모군란 때 이미 청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갑신정변 때 또 청이 도와줬어요. 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가 바로 고보입니다. 맨 처음 일어났던 농민봉기 지역.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농민봉기에서 당시 황토현, 황룡촌 이런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어디까지 점령했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전주성입니다. 이 전주성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 할 때도 되게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선생님이 안 했죠. 아무튼 그 다뤘을 텐데요. 이 전주라고 하는 전주성은 이 전라도 지역의 가장 큰 요충지야.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위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곳인데 여기가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다급해져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요. 5월 5일 날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청나라한테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바로 그 다음날 일본군이 인천으로 상륙합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대체? 옛날에 그렇게 정보가 빨라? 아니었겠죠. 그쵸? 기억나요, 여러분들? 갑신정변 때 이 두 나라, 일본하고 청나라 두 나라 간에 맺었던 조약. 기억이 나야 합니다. 텐진 조약이었어요. 야, 우리 진짜 하마터면 우리 갑신정변 때 전쟁 날 뻔했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우선 양나라 군대 다 빼. 다 철수하자.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조선에 무슨 일이 있어서 파병을 하게 될 때에는 사전에 서로에게 알리자라고 하는 내용의 조약이 텐진 조약이었습니다. 자, 이 조약 때문에 결국 우리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본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동학농민 교도들은요, 사실 원한 게 이게 아니었죠. 이들의 성격 중에 하나가 외세에 대항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자신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외국 군대가 들어오게 되자 이건 자신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들은 극적으로 정부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린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 우리는 무슨 요구 조건을 내걸었느냐? 니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패정. 아이고야. 잘못한 정치, 잘못된 정치를 개혁해줘. 우리가 12개 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내걸게. 이거 개혁해주면 우리 자진 해산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청나라, 일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얘네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 이 요구 조건을 너희가 들어주면 우리가 너희들과 화약을 맺을 거고 자진해서 해산할 거야. 라고 이제 동학교도가 요구를 하자 결국에는 정부와 동학교도 간의 합의를 보고 전주, 화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진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일단락이 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 동학교도들은 정부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스스로도 이러한 문제, 패정을 개혁하기 위한 자치 개혁기구로서 이거 좀 중요합니다.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요. 그래서 스스로 지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이러한 요구 조건을 들어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상황이 일단락 났어요. 그러면 이제 청나라 일본 군대가 집에 가야 되는데 가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죠. 버티기에 돌입한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막 짐을 싸려고 했는데 일본 애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쟤네 안 가? 야, 그럼 우리도 안 가. 우리도 가면 안 되지? 하면서 두 나라 군대가 모두 다 주둔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그쵸? 빅픽처를 사실 가지고 있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당시 인천항에서 버티기를 하던 일본이 기습적으로 당시 우리나라 궁궐, 경복궁을 점령하고 당시 왕과 왕비를 점령하고 뭐를 일으키냐? 아산만에 상륙해 있던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모군란 이후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대립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대립의 정점이 바로 이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동학교도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자 야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번에는 반봉건에 대항하는 그치 봉건적인 것에 대항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나라를 침탈하고자 하는 외세에 대항하는 봉기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됩니다. 항일봉기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그게 2차 농민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1차 농민봉기에는 정부와 대치해서 계속 연승을 거두었지만 사실 2차 농민봉기는 누구와 대결하는 거예요? 일본군과의 대결을 이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이때 제국주의에 성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에는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지도자였던 전봉준까지 체포돼서 나중에 처형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일단락이 나게 됩니다. 자, 아까 봤던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전주화약을 5월 7일 날 체결하고, 그죠? 이렇게 얘네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바로 전주화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여기 아이고야 보면은 여기 6월 21일 날 일본이 경복궁을 이제 침범을 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농민봉기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열심히 싸우지만 11월 달 여기 공주라고 하는 곳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일단락이 난 거죠.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일어난 고부농민봉기가 1월 달에 일어난 거죠. 그죠? 근데 체포가 돼서 이제 실패로 끝난 건 12월 끄트머리입니다. 따라서 1894년 1년 꼬박 1월부터 12월까지 이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사진은 여러분들 교과서 2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체포돼서 이제 이송 중이었던 전봉준을 찍은 사진입니다. 표정은 얼굴을 조금 더 클로즈업 하면 굉장히 비장하죠. 표정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의 표정이 되게 비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23페이지 아래에 보면 역사탐구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조금 확대해서 같이 우리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자료 1번 먼저 볼게요. 패전개혁안의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이들이 요구 조건으로 전주화약을 체결했을 때 내건 것들이죠. 탐관오리들을 징계할 것, 결작전은 돈으로 거두되 공평하게 부과하고 과도한 징수 세금을 이제 적당히 걷고 그치 해라라는 내용이고요. 각국의 상인들은 각 항구에서 거래를 하되 도성 내의 시장 설치 및 정해진 곳 이외에서의 상업행위를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외세에 대항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간신의 관직 매매를 징계할 것.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도 한 선생님 또 필기를 해볼까요? 보면은 여기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말해보자라고 하는데요. 자, 탐관오리를 징계합시다. 관직 매매를 징계하고 요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는 이거는 다 반 무슨 성격이냐면 봉건적인 성격, 기존의 양반 지배체제에 대한 대항을 하는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상인들은 어쩌고저쩌고 요거는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외세에 대항하고자 하는 성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페이지 교과서에 여러분들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봉준, 지금 재판하러 가는 전봉준의 사진이 위에 있는데 그거 재판 기록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신문하는 사람이 작년 3월 고부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모았다고 하니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전봉준이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수탈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의거를 한 거다. 신문자, 전주화약을 체결한 이후 또다시 난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난은 제 2차 봉기를 내기하는 거겠죠. 그쵸? 자, 누가, 여기서 괄호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일본이 들어가면 되겠죠. 일본이
겉으로는 개화라고 했지만 결국에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서 한밤중에 왕궁을 공격하고 임금을 놀라게 했다 하기로 일본인과 접전해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었다. 무슨 성격이었다?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내가 2차 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PPT로 돌아가 보면, 자, 선생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필기해 줄 것도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필기를 해줄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필기하시면 돼요. 반봉건적인 성격이다. 기존의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성격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교정청을 설치하고 직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천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1894년 정부에서 주도해서 일어난 가보개혁,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건데 거기에 일부 이들의 의견들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격은 반외세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외세의 경제 침탈이나 내정 간섭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이제 성격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항일 투쟁을 이어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1890년대가 되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 위해 노골적으로 침탈의 모습을 나타내는 때에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항일 의병 운동을 일으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일 의병 운동의 사실 시초가 되는 게 바로 이 동학농민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띠는 것이 동학농민 운동이다. 그래서 사실상 동학농민 운동의 성격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성격에 대한 것은 꼭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 가보개혁이죠. 선생님 오늘 가보개혁까지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시작으로 청일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발생을 하자마자 당시 일본은요, 우리는 지금 개혁을 하려고 교정청을 정부에서 설치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근데 당시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이 교정청을 없애고 대신 뭐를 만들려고 했냐면 궁국기무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궁국기무처를 통해서 당시 국왕을 감금한 채 정부의 개혁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의 입김에 의해서 우리가 개혁하기 시작한 게 바로 1894년이 가보해예요. 그래서 그 해에 일어난 개혁이다 해서 가보개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김이 작용된 이 가보개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선생님 필기를 먼저 좀 다 보여줄게요. 자, 가보개혁. 1894년도가 가보해라서 가보개혁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1차와 2차로 구분을 합니다. 같은 해에 일어난 개혁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 개혁을 주도한 내각이 조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김홍집 혼자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나갔던 개혁, 이것을 1차 개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김홍집 플러스 누가 등장합니까?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이 연립을 해서 구성한 내각에서 추진한 개혁을 2차 개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시험 문제에 1차, 2차를 구분해서 문제 풀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는지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일본이 이제 맨 처음에 가보개혁을 하라고 우리한테 강요를 하게 되는데요.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냐면 개화파 인사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들이 둘로 나뉘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온건한 성향, 하나는 급진적인 성향을 지니는데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은 온건 성향을 지녔던 개화파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한 이 박영효는 누구냐? 이 사람은 갑신정변, 급진개화파였어요.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결국엔 실패해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자 일본으로 망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 망명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1차 가보개혁 끄트머리 즈음에 청일전쟁을 이제 한참 일본이 하고 있었는데
이길 것 같은 거야. 어느 정도 승세를 잡은 일본이 좀 더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랑 친한 애를 이제 내각에 갖다가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2차 개혁은 조금 더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개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굳이 1차, 2차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자, 내용을 그냥 쭉 볼게요.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교정청, 전주 화약 이후 정부에서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하려고 했는데 그거 없애고요. 군국기무처를 신설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우리나라의 국가의 근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과거제도, 신분제도, 법으로 다 폐지했습니다. 근대적인 개혁은 맞아요. 그죠? 신분제를 법으로 폐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법으로는 폐지됐지만 사실상 하루아침에 사람들은 신분이 없어지진 않았죠. 그렇죠? 몇백 년 동안 피부로 현실로는 신분제가 존속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자, 어느 정도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은 이번에 고종으로 하여금 저기 종로거리에 나가서 홍범 14조를 반포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당시 종로 거리에 나가가지고 이걸 발표해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 더 이상 이제 청에 대해서 사대하지 않을 거야.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을까요?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겠죠. 그죠? 나는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겠죠. 고종이 앞에 나가서 나는 이제부터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발표하고 싶었겠어요? 다 뭐예요? 일본의 입김이 반영돼서 고종은 원치 않았겠지만 이러한 등등등등의 내용을 일본이 반포하도록 한 것이 바로 홍범 14조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내용 중에 조금 또 기억해야 될 게 여기 하나 선생님 더 써놨는데요. 사법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개혁을 했습니다. 사법권을 폐지인데 사법권을 독립하는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끼워 넣었는데요.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이때 조선에서 지방은 누가 다스렸냐면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이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한 관료야. 우리 사극에서 보면 맨날 사또 하잖아요. 이 수령이 곧 사또예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은 관료예요. 이 사또는 지방에 있는 수령은 킹왕짱이에요. 왕의 모든 권력을 다 대신해서 이 지방에서 행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걷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 세 번째, 무슨 권한까지 가지고 있냐면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강한 권력. 거의 지방에서는 얘가 짱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령이나 사또가 탐관오리로 변질됐을 때는 얘네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따라서 부정과 부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더 이상 수령이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오늘날에는요. 입법,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그쵸? 법을 집행하는 권한, 그 다음에 행정권, 이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3권이 분리돼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권력의 부정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대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 수령이 가지고 있었던 사법권을 독립시키고 따로 재판소를 설치하는 그런 근대적인 내용의 개혁이 가보개혁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교과서 24페이지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가보개혁 1차, 2차 구분하지 않고요.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재판소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권을 독립한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교과서 쭉 보면서 조금 내용을 조금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가보개혁까지 진도를 나갔어요. 1894년에 여러분들 연표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동학농민운동을 첫 번째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쓰면 될까요? 청일전쟁을 써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1894년이 무슨 해입니까? 가보해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요해서 시작된 개혁, 가보개혁까지 해서 1894년에 일어난 우리는 세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다시 개학을 하게 되면서 얼굴 보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우리 수행평가를 등교하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안내는 선생님이 단톡에다가 따로 안내를 자세하게 할 테니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등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긴 시간 강의 잘 들어주셔서 필기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